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데브옵스 면접 준비 자료들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반갑습니다. 클라우드랑 인프라 관련해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질의응답 형식으로 잘 정리되어 있던데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면접용이라기보다는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프라 관리하고 협업할 때 정말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개념들이 실제 현장에서 왜 중요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각 개념의 실질적인 의미, 그리고 그 가치를 좀 더 깊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역시 테라폼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자료에 보니까 테라폼 원격 상태 저장, 그러니까 Remote State Backend 질문 51번이 있더라고요. 이게 특히 팀 작업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냥 각자 로컬에 두고 쓰면 안 되나요? 그거요? 간단히 말하면 완전 혼란 그 자체죠. 혼란이요? 네, 테라폼이 인프라 현재 상태를 terraform.tf-state 파일에 기록하잖아요. 이걸 각자 PC에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뭘 바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팀원 A는 네트워크 바꾸고 팀원 B는 같은 시간에 서버 설정을 바꿨다. 그럼 나중에 이게 누구 버전이 최신인지 어떻게 합쳐야 할지 뭐랄까 완전 꼬이는 거죠. 그래서 AWS S3 같은 원격 저장소에 상태 파일을 딱 하나만 두고 다 같이 공유하는 게 팀 작업의 거의 기본 전제 조건 같은 겁니다. 아하, 일종의 단일 진실 공급원, Single Source of Truth를 만드는 거군요. 확실히 와닿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료 보니까 단순히 공유 말고 상태 잠금, 스테이트 러킹이라는 기능도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또 왜 필요한 거죠? 다이나모 DB 같은 걸 쓴다고 하던데. 상태 잠금은 여러 사람이 거의 동시에 테라폼 어플라이를 실행해서 인프라가 막 뒤죽박죽되는 걸 막는 안전장치예요. 동시에 실행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그럼요. 잠금이 없으면 거의 같은 타이밍에 두 명령이 실행돼서 같은 자원을 만들거나 지우려고 하다가 완전히 예상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공유 문서 동시에 편집하다 충돌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나모 DB 같은 걸로 잠금을 걸면 한 명이 상태 파일을 수정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은 수정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와, 팀 작업에서는 그럼 거의 필수겠네요. 네, 거의 필수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정리하면 원격 상태 저장은 협업의 기본이고 잠금은 동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방지 핵심 기능이군요. 여기에 S3 버전 관리로 백업 효과도 얻고 암호화로 보안까지 챙길 수 있고요. 맞습니다. 자료 작성자분처럼 개인 프로젝트라도 여러 환경에서 작업한다면 원격 저장은 정말 필수적이에요. 안전하고 또 협업의 기반이 되니까요. 네, 특히 그 상태 잠금 설정은 자료의 학습 목표처럼 다이나모 DB로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이론은 쉬워 보여도 실제 운영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고려할 게 좀 있거든요. 자, 그럼 상태 관리가 협업의 기본이라면 코드 자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뭘까요? 테라폼 모듈에 대한 내용 질문 31도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개념이죠? 모듈은 쉽게 말해서 자주 쓰는 인프라 구성 요소들을 재사용 가능하게 묶어놓은 코드 덩어리예요. 프로그래밍할 때 함수나 라이브러리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나 라이브러리요? 네, 예를 들어서 웹서버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설정 있잖아요. VPC 만들고 서브넷 나누고 보안 그룹 설정하고 이런 걸 하나의 네트워크 모듈로 딱 만들어 두면 네. 필요할 때마다 그냥 그 모듈을 호출해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와, 그럼 매번 비슷한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수정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재사용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자료에도 장점으로 재사용성, 표준화, 추상화, 유지보수성 이렇게 나와 있던데 표준화라는 게 팀 입장에서는 좋은데 혹시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딱 정해진 모듈만 써야 한다면 말이죠. 네, 좋은 지적이세요. 실제로 모듈 사용을 너무 강제하면 좀 저항이 있을 수도 있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모듈을 통한 표준화가 인프라의 일관성을 지키고 또 예상치 못한 설정을 막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중요한 건
모듈을 너무 딱딱하게 만들지 않고 필요한 유연성을 주는 거예요. 입력 변수, 그러니까 input variables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죠. 아, 입력 변수요? 네, 복잡한 내부 구현은 감추면서도 이게 추상화죠.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은 좀 바꿀 수 있게 열어두는 그 균형, 그게 중요합니다. 균형이라 역시 잘 설계된 모듈이 중요하군요. 유지보수성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 보안 규정이 바뀌어서 모든 서버의 설정을 바꿔야 한다. 이럴 때 관련 모듈 하나만 딱 수정하면 되니까 와,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맞아요. 자료에 나온 VPC 예시, 모듈 프로덕션 VPC처럼 복잡한 설정을만 반복하는 대신에 그냥 모듈 부르고 필요한 것만 딱딱 넘겨주면 되는 거죠. 네네. 자료 작성자분 경험처럼 처음엔 그냥 한 파일에 다 넣다가 개발, 스테이징, 운영 환경 이렇게 늘어나면 진짜 반복 작업에 질리거든요. 하하,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공통 부분을 모듈로 싹 분리하면 코드가 훨씬 깔끔해지고 환경별 차이점만 변수로 관리하면 되니까요. 모듈이 만든 자원 정보, 예를 들어 VPC ID 같은 걸 다른 코드에서 쓸 수 있게 출력값, 아웃풋 밸류스를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만약 당신이 지금 여러 환경에 걸쳐서 비슷한 인프라를 막 손으로 복붙하고 있다면 이 테라스폼 모듈 개념, 이거 한번 써보시면 작업 시간이 확 줄어들 겁니다. 오, 정말 유용하겠네요. 공개 모듈 활용법이나 비공개 레지스트리 운영 같은 것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인프라 구축 얘기를 했으니 이제 보안 쪽으로 넘어가 보죠. 클라우드 보안에서 이거 진짜 기본인데 은근히 헷갈리는 거 바로 보안 그룹, 세큐리티 그룹이랑 NACL, 네트워크 ACL 차이점, 질문 21인데요. 아, 네네. 둘 다 방화벽 같은 건데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가장 큰 차이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적용 범위, 둘째는 상태 추적 여부. 그러니까 스테이트풀이냐, 스테이트레스냐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운영할 때 보면 큰 차이를 만들죠. 적용 범위랑 상태 추적 오케이. 그럼 먼저 적용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안 그룹은 개별 인스턴스, 그러니까 가상 서버 하나하나에 적용되는 방화벽이고요. NACL은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 서브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구역 전체에 적용돼요. 아, 인스턴스 레벨 대 서브넷 레벨. 알겠습니다. 그럼 그 스테이트레스는요? 이게 늘 헷갈리더라고요. 보안 그룹은 스테이플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스테이플은 말 그대로 상태를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상태를 기억한다. 네. 예를 들어서 보안 그룹에서 외부에서 웹서버로 들어오는 HTTP 요청, 80번 포트 인바운드를 허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요청에 대한 서버의 응답 트래픽, 아웃바운드는 별도 규칙이 없어도 자동으로 허용돼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보안 그룹이 아까 들어온 글 연결에 대한 응답이구나 하고 상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안 그룹 규칙은 보통 허용, allow 규칙만 설정해요. 기본은 다 맞고 필요한 것만 열어주는 방식이죠. 아하, 연결 상태를 기억하니까 들어오는 것만 허용하면 나가는 건 알아서 처리해준다. 편리하네요. 그럼 NACL은 스테인레스라고 하셨는데 이건 완전 반대겠네요. 네, 맞아요. 스테인레스는 상태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들어오는 트래픽 규칙이랑 나가는 트래픽 규칙을 각각 명시적으로 다 설정해줘야 해요. 각각요? 네. 아까처럼 80번 포트로 들어오는 요청을 허용하는 인바운드 규칙을 NACL에 만들었어도 웹서버가 응답을 보낼 때 쓰는 임시 포트 범위, 보통 1024-65035에 대한 아웃바운드 트래픽 허용 규칙을 따로 안 만들어주면 응답이 못 나가요. 와, 이거 설정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대신 NACL은 허용 allow 뿐만 아니라 거부 deny 규칙도 설정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특정 악성 IP 대역 전체를 아예 차단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해요. 규칙 번호 순서대로 평가된다는 특징도 있고요. 정리하면 보안 그룹은 인스턴스 바로 앞을 지키는 스테이트풀 방화벽, NACL은 서브넷 전체를 감싸는 스테이트레스 방화벽. NACL이 더 강력한 차단도 가능하지만 양방향 규칙을 다 신경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정도일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보통은 보안 그룹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둘 다 쓰는 게 좋은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안 그룹만으로도 기본적인 보안은 충분해요. 근데 이제 좀 더 강력한 보안 정책이 필요하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IP 대역 전체를 서브넷 레벨에서 막고 싶을 때 그럴 때 NACL을 같이 쓰는 거죠.
아하. 중요한 건 이 두 계층의 역할이랑 특성을 잘 이해하고 당신의 보안 요구사항에 맞게 잘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다만 NACL은 규칙 잘못 만들면 진짜 원인 찾기 힘든 네트워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규칙 관리에 좀 신중해야 합니다. 복잡한 환경에서 NACL 규칙 관리하는 건 실무에서도 꽤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예요. 네, 알겠습니다. 보안 설정은 늘 신중 또 신중해야겠네요. 자,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로 가볼까요? 요즘 완전 대세죠? 쿠버네티스 관련 내용입니다. 자료에 AWS EKS, GCP GKE, Azure AKS 질문 43 이게 나오는데 이게 다 뭔가요? 약자들이 막 나오니까 좀 헷갈리네요. 아, 네. EKS, GKE, AKS. 이거 세 개 다 각 클라우드 회사, 그러니까 AWS, 구글 클라우드, 애저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예요. 관리형 쿠버네티스요? 네. 쿠버네티스 자체는 정말 강력한데 이걸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 특히 그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 클러스터의 두뇌 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상당한 전문성이랑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어렵다고. 그렇죠. 근데 EKS, GK, AKS 같은 관리형 서비스는 이 골치 아픈 컨트롤 플레인 운영, 예를 들면 고가용성 확보나 패치, 업그레이드 같은 걸 클라우드 회사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오, 그럼 사용자는 쿠버네티스 운영 부담에서 완전 해방되는 건가요? 컨트롤 플레인에 한해서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사용자는 주로 실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돌아가는 워커노드 관리만 신경 쓰면 돼요. 워커노드요? 네. 근데 심지어 요즘에는 AWS Fargate나 GK의 오토파일럿 같은 옵션을 쓰면 이 워커노드 관리 부담까지도 확 줄일 수 있어요. 와, 그럼 진짜 편해지겠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인프라 운영보다는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각 서비스마다 좀 특징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EKS, GKE, AKS. 네. 기본적인 기능은 비슷하지만 각 클라우드 생태계랑 얼마나 잘 통합되어 있는지 또 추구하는 방향 같은 데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EKS는 역시 AWS 서비스들이랑 통합이 잘 되어 있죠. IAM 인증이나 로드 밸런서 연동, 클라우드워치 모니터링 같은 거요. 설정 옵션이 많아서 유연하지만 반대로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네. GKE는 쿠버네티스를 처음 만든 구글 서비스답게 가장 안정적이고 쿠버네티스 본연의 경험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아요. 오토파일럿 모드 쓰면 운용 편의성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AKS는 Azure AD랑 통합이 잘 되고 특히 윈도우즈 컨테이너 지원이 강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뭘 선택해야 할지는 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가 뭔지, 어떤 다른 서비스랑 연동이 필요한지, 또 얼마나 운용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겠죠. 자료 작성자분처럼 도커랑 쿠버네티스 기초를 배우고 나서 다음 단계로 이런 관리형 서비스를 고려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클러스터 직접 구축하는 수고를 덜고 싶다면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직접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료에 나온 학습 계획처럼 EKS 실습이나 클라우드별 비교를 해보는 데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클라우드 비용. 이거 정말 무시할 수 없잖아요. 비용 중요하죠. 스팟 인스턴스. 질문 38가 비용 절감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뭔가요? 자료 보니까 최대 90% 할인이라고 써 있어서 눈이 번쩍 뜨이던데요. 네, 맞아요. 가격은 정말 매력적이죠. 스팟 인스턴스는 뭐냐면 클라우드 회사들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남아도는 컴퓨팅 자원 있잖아요. 네, 유유자원. 네, 그걸 경매 방식으로 아주 싸게 빌려주는 거예요. 온디맨드, 그러니까 일반 요금 대비 최대 90%까지 저렴하게 쓸 수 있어요. 90% 할인? 와, 근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뭔가 큰 단점이나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하, 정확히 보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주의사항이자 단점은 이 인스턴스는 언제든지 회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수된다고요? 네, 클라우드 제공사가 그 자원이 갑자기 필요해지거나 아니면 스팟 지정 가격이 당신이 설정한 최대 가격보다 높아지면 AWS 기준으로 최소 2분 전에 통보해주고 인스턴스를 그냥 강제로 종료시켜버려요. 2분 전 통보요? 이야, 정말 갑작스럽네요. 그럼 아무 작업에나 쓸 수는 없겠는데요? 네, 절대 안 되죠. 스팟 인스턴스를 쓰려면 실행 중인 작업이 중간에 예고 없이 그냥 뚝 끊겨도 괜찮아야 해요. 그래서 자료에 나온 적합한 사례들을 보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배치 작업 같은 거요.
대규모 데이터 처리나 동영상 인코딩처럼 시간이 좀 걸려도 되고 중간에 끊기면 나중에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는 작업들. 아, 아니면 개발 테스트 환경처럼 잠시 멈춰도 큰 문제 없는 환경. 또 CI/CD 파이프라인에서 코드 빌드나 테스트처럼 잠깐 돌고 마는 작업들. 그리고 내결함성 설계가 잘 된 작업들 있죠. 빅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학습 같은 건데 중간 결과를 계속 저장, 체크포인팅하면서 진행해서 혹시 중단되더라도 마지막 저장 지점부터 이어서 할 수 있게 만든 작업들이요. 아하. 중간에 끊겨도 괜찮거나 끊겨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작업들만 쓸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절대 중단되면 안 되는 실시방 웹 서비스나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는 쓰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와, 비용 절감 효과에 혹해서 무턱대고 썼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실패를 위한 설계, 디자인 포 페일리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스팟 인스턴스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료 작성자분 아이디어처럼 로그 분석 배치 작업에 쓰더라도 반드시 체크포인트 메커니즘 같은 걸 구현해서 중단됐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비효율을 막아야죠. 네. 비용 절감은 확실하지만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이 트레이드오프를 명확히 알고 대비해야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스팟플릿이나 오토스케일링 그룹이랑 섞어 쓰는 방법, 중단 알림 받고 대응하는 전략 같은 건 좀 더 깊이 파볼 만한 고급 활용법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중단을 감내할 수 있는 워크로드에 한해서만 아주 강력한 비용 절감 카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당신의 자료 덕분에 테러폼 상태 관리와 모듈부터 보안 그룹과 NACL, 관리형 큐버네티스,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까지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죠. 단순히 정의를 외우는 걸 넘어서 각 기술이 왜 필요하고 실제 쓸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 실질적인 장단점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눈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다룬 내용들은 결국 클라우드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테라폼으로 협업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 보안 그룹과 NACL로 내 상황에 맞는 방어막을 치는 방법, EKS 같은 관리형 큐버네티스로 운영 부담을 덜고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방법,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로 비용과 가용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방법까지요. 네. 이 모든 게 결국 주어진 요구사항과 제약 조건 아래에서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 상자이자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 도구가 가진 특성 그리고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앞으로 더 고민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살펴본 EKS의 파일게이트, GK의 오토파일럿, 아니면 스팟플릿 같은 서비스들을 보면 클라우드가 점점 더 인프라의 복잡한 부분들을 알아서 관리해주고 추상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다면 미래의 데브옵스 엔지니어나 인프라 담당자의 역할은 개별 서버나 설정을 하나하나 직접 만지는 것에서 이런 고수준의 관리형 서비스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잘 조합하고 연결해서 전체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설계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서비스 아키텍트나 통합 전문가 같은 역할로 점점 더 무게중심이 옮겨가지 않을까요?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앞으로 어떤 역량을 더 키워나가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개념들을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